여러분들 지갑에서 누군가 지금도 돈 훔쳐가고 계신 거 아십니까? 집에 있는데 누가 들어가고 우리 집 돈 훔쳐갔다. 이런 도둑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도둑입니다. 도둑 안 맞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어떤 방법 있죠? 한균수의 경제사용설명서, 이번 시간에는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갑에서 누군가 지금도 돈 훔쳐가고 계신 거 아십니까? 진짜 도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무서운 도둑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돈을 훔쳐가는 인플레이션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건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왜 도둑이냐? 돈이 좀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짜리를 은행에서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로 1억을 인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5만 원짜리 형태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금고에 딱 넣어놨어요. 넣어놓은 다음에 수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그 1억이 5년, 10년 지나고 나서 금고를 딱 열었을 때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1억이. 그대로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도둑 맞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에 넣어놓은 그 현금 5만 원짜리 1억이랑 10년이 지난 지금 열어놓은 1억은 5만 원짜리 기준으로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그 돈의 구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있다고 쳤을 때 10년, 20년 전에 사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의 그릇수랑 지금 짜장면 그릇수가 같을까요? 분명히 같은 100만 원인데 예전엔 100그릇 먹을 수 있었으면 지금 90그릇밖에 못 먹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970년에는 짜장면 한 그릇이 100원이었습니다. 물론 옛날 얘기긴 하지만 지금 짜장면 시켜 먹으려면 진짜 싼 데가 한 6, 7천 원 하지 않나요? 물가가 60배 오른 거죠. 결론적으로 내가 화폐의 형태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돈을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도둑 맞고 있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사실상 세금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부가세 같은 것도 내야 되죠. 경영하시면 법인세 내야 되죠. 회사 다니면 근로소득세 내죠. 취득세, 등록세, 여러 가지 세금, 그리고 지방세도 내야 되고 농특세도 내야 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금을 여러 가지 종류로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치명적인 세금을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소득세가 5%예요. 그럼 5만 원 내고 끝났으니까 난 95만 원 받았다. 땡큐 이거죠. 근데 그 95만 원을 들고 1년이 지났는데 물가가 5% 올랐대요. 그러면 5%의 만큼의 세금을 내가 더 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이 도둑 맞는 게 싫다. 도둑 안 맞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어떤 방법 있죠? 대표적으로 실물 자산을 사는 겁니다. 금 투자를 하신다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든지 하면 결론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주식의 가격은 보통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를 얘기해 볼게요.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으로 남미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 옛날에는 진짜 잘 산 나라였거든요. 아르헨티나 수도가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냐면 한 100년 정도 전만 해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아르헨티나의 수도랑 미국의 뉴욕을 갖다 붙일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완전히 경제가 골로 갔지만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유명한 거는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유명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아르헨티나 증시가 매번 신고가 경신 중인 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좋아가지고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증시가 오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경제는 기본적으로 증시도 오릅니다. 주식을 산 사람들이 수익을 내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를 해지라고 하거든요. 해지. 이 해지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 금고에다가 현금 뽑아서 집어넣으면 그대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5%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내가 5%만큼의 보이지 않는 세금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을 냈다고 쳐보겠습니다. 구매력이 5% 떨어지니까. 근데 그 돈을 금고에 안 넣고 그대로 증시에 넣은 거예요. 그럼 증시가 인플레이션을 보통 반영하기 때문에 5% 올랐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까먹은 5%를 증시 수익률 5%로 메웠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진 않아도 인플레이션 이건 회피했죠. 이걸 해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는 방법, 피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인 개념이 실물 자산을 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제일수록 투자를 더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왜냐? 얘가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주니까. 인플레이션은 정상적인 경제에선 계속 올라간다 그랬죠. 물가가 정상적으로 한 1에서 2%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경제라고 쳐보겠습니다. 이런 경제가 이제 A가 있고 1,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다. 이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경제거든요. 물가가 적당히 오르는 거. 그러면
물가가 내려간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물가가 1년에 마이너스 2%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걸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업입니다.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가 투자를 한번 지금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상식적으로 지금 하려고 했던 투자를 미뤄요. 왜냐? 물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공장 짓는데 100억이 든다고 쳐보겠습니다. 내년이 지으면 98억이고요. 내후년에 지으면은 대충 계산해서 96억이에요. 계속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투자를 뒤로 미루겠죠. 그럼 소비하는 사람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추를 지금 사면 1,000원인데 내일 사면은 980원이래요. 내일 모레 사면 960원이래요. 그러면 오늘 상추를 먹고 싶어도 내일 모레로 미루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를 뒤로 미루면서 소비가 맛이 갑니다. 속된 말로 그런 식으로 골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 좋은 경제고요. 디플레이션의 사례를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물가가 안 올라서 머리가 엄청나게 아팠던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게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 1980년대 후반, 1989년에서 90년도 일본의 부동산이랑 주식시장이 완전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일본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2010년대 중반을 세팅해놓고 1990년대부터 여기 딱 20년을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얼마나 안 올랐냐면,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자판기 천국 들어보셨어요? 일본은 자판기로 안 파는 게 없어요. 라면 끓여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상상도 못하는 게 자판기로 다 팝니다. 그 정도로 자판기가 많은데, 왜 자판기를 얘기하냐?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본 자판기 콜라 가격이랑 201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본 자판기 콜라 가격이 무려 20년 격차죠. 가격이 똑같아요. 20년 동안 물가가 안 올랐다니까요. 그래서 1980년대 또는 90년대에 태어난 청소년들은 살면서 물가가 오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나라 물가 올라서 죽겠다 그러는데 일본은 반대로 물가가 안 올라서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디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일본의 과거 아베 총리가 나와서 일본 물가 안 오르는 거 내가 해결하겠다. 물가를 미친 듯이 한번 올려보겠다. 내가 책임지고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들고 나왔던 정책이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실제로 반응이 좀 있었어요. 물가가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미친 듯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걸 또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으로 넓게 봤을 때 대표적인 사례가 1920년대에 있었던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부 다 패전국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전범국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그럼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을 합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지면은 연합국이 승전국이잖아요. 승전국이 모여가지고 패전국들 불러놓고 당연히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야, 니네가 전쟁 일으켰고 니네가 다 때려 부쉈으니까 배상금 내 라고 했던 조약이 있습니다. 그게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그래서 연합국이 모여가지고 독일한테 뭐라고 했죠?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배상금 내 라고 했는데, 배상금을 조금 내라고 했겠어요? 많이 내라고 했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내라고 했죠. 너 진짜 죽었다. 전쟁 진 거 이제 죗값을 치러라 해가지고 독일이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자기가 떠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건 맞지만 결국엔 졌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독일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졌는데 없어요. 근데 많이 갚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일이 어떤 판단을 했죠? 자기들 통하였던 마르크화를 미친 듯이 발행합니다. 왜냐?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갚는 과정에서 통화의 발행량이 늘어났고 마르크화가, 그러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독일 당시의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폐의 가치가 그냥 종이보다 쌌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제가 바닥에 5만 원짜리 100장 뿌려놔도 아무도 안 주워가요. 왜냐? 쓰레기니까. 화폐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역사 얘기를 좀 했는데 경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통제를 못하면 그냥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 내 돈에, 내 지갑에서, 내 금고에서 나도 모르게 지금 돈을 도둑맞고 있지는 않은지, 도둑맞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보이지 않는 세금,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돈 훔쳐가는 도둑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해드렸고,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방어하는지, 해지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한균수의 경제사용설명서, 보이지 않는 세금, 도둑,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